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준 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지난 시간에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사건 A가 있을 때 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A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PA를 이제 어떻게 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이제 표본 공간 S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모두 다 세주시고 그걸 이제 분모에 작성을 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사건 A에 있는 모든 원소의 개수를 다 이렇게 써가지고 개수를 세서 이제 분자에 써주고 나면 이것이 바로 수학적 확률이 되는데, 이걸 이제 좀 한글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이 합의 법칙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합의 법칙은 언제 쓴다라고 했죠? 합의 법칙은 무슨 법칙이었지? 일단 더하는 법칙이었어요. 더하는 법칙인데 이제 언제 더할 것인가, 그게 중요했던 건데, 언제 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분류를 했을 때 맨 마지막에 더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분류의 원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었죠? 그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 그 다음에 빠짐없이 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서 사건을 분류를 했다면, 이렇게 사건을 분류를 했다면 거기서 각각 나온 경우의 수들은 모두 더하기로 처리해도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합의 법칙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합의 법칙은 경우의 수에서 쓰는 그런 법칙들이고, 덧셈 정리도 결국에 지금 더하는 그런 어떤 정리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세계에서? 확률의 세계에서의 어떤 더하는 법칙인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랑 확률의 세계에서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어, 여러분들이 좀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차이점 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알고 지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확률의 덧셈 정리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활동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느 학교 과학의 날 행사에서 다리 구조물 만들기 대회와, 좀 문제를 단순하기 위해서 일단 다리 사건 이렇게 얘기할게요. 다 사건. 그 다음에 달걀 떨어뜨리기 대회가 개최되었다. 다리 만들기와 달걀 떨어뜨리기 대회가 있구나. 근데 이 학교 학생 200명 중에서, 그래, 200명이나 있네요. 다리 구조물 만들기 대회에 참가한 학생이 21명. 그러니까 다리 만들기 대회에 21명이 지금 참가를 했고, 달걀 떨어뜨리기 대회에는 총 몇 명? 그쵸, 23명 이렇게 참가를 했네요. 그리고 두 대회에 모두 참가한 학생이 7명이야. 그러니까 모두 참가한 학생들도 있는데 이 학생들은 지금 17명이네요. 그러면 이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보기 쉽게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다사건, 다사건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달사건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죠. 달사건을 작성을 해주시면 모두 처리가 된 케이스에서는 17명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사건일 때는 21명이니까 총 4명이 이렇게 써져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렇게 둘이 더해야지 이제 21명이 되니까요. 맞지? 그 다음에 이제 23명이 돼야 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6명이 써져야 되겠네. 맞죠? 그 다음에 표본 공간 S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본다면, 표본 공간 S는 전체의 학생 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200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200명을 여기다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겠지. 여기 있는 애들을 제거시켜줘야 되니까 일단 여기 있는 애들 한번 다 더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4랑 17과 6을 싹 다 더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27명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200에서 27명을 제외시키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73명이 되겠네요.
바깥쪽에다가 173 이렇게 써주면 완벽하게 분석이 끝난 거지. 맞죠?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대회 중에서 어느 한 대회라도 참가한 학생 수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다리 만들기 대회에 참여를 했던 달 만들기 아니죠? 그 뭐야? 달걀 떨어뜨리기 대회에 참가를 했던 둘 중에 하나라도 참여를 했으면 그 학생들을 모두 다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냥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해버리면 되겠네. 근데 이미 더해놨죠? 그래서 총 몇 명이 된다? 27명이 된다라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의 학생을 뽑을 때 두 대회 중 어느 한 대회로 참가한 학생은 뭐야?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구해놨으니까 이 27명을 전체 경우의 수인 200명으로 나눠줘 버리면 그냥 확률로 끝나버리게 되죠. 전체 경우의 수가 200명이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이것도 그냥 이렇게 구하고 지나가지 말고, 이게 지금 우리가 그게 뭐야? 우리가 한 게 뭐야? 그치? 다사건과 달사건이 있는데, 그치? 두 대회 중 어느 한 대회라도 참가한 학생인 거니까, 다 대회에 참여했거나 또는 달 대회에 참여했을 확률을 우리가 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더하기라고 하는 것은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에서 더하기의 느낌으로 쓰이는 거니까 결국에 합의 법칙의 느낌이 지금 여기서 지금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교과서에서 또 어떤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표본공간의 각 근원사건. 표본공간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체를 다 모은 거를 다 표본공간인데 근원사건은 지난 시간에 하긴 했지만 뭐였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주사위를 던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표본공간 S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1부터 해가지고 싹 다 6까지 써버리면은 이것이 바로 표본공간 S가 되는 건데 각각의 나올 경우의 수를 모두 사건화시켜서 쓴다면 이 각각의 사건들을 근원사건이라고 부르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었죠. 근데 그 각 근원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1이 나타나는 경우랑 2가 나타나는 경우랑 3이 나타나는 경우랑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는 거지. 그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있었는데요. 무슨 확률이 있었죠? 그치?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수학적 확률을 수학적 확률을 의미하는 거죠. 수학적 확률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한마디로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할 모든 이야기들은 확률은 확률인데 통계적 확률이 성립할 때야 아니면 수학적 확률이 성립할 때야. 당연히 수학적 확률이 성립할 때 이 아래 있는 이야기들이 모두 성립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두 사건 A, B가 있을 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걸 이제 기호로 나타내게 되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에 이거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수학적 확률을 구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구하도록 약속을 했었지? 그치? 일단은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작성을 해야 되니까요. 결국에 집합으로 생각했을 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모두 다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던 어떤 법칙이 있었죠. 합집합에 대한 법칙.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집합으로 바라보기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약속을 했었으니까 결국에 집합에서의 어떤 성질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그 법칙 뭐였어? A 합집합 B를 구할 때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일단 A를 한번 더해주고 그 다음에 B를 한번 더해주면 자연스럽게 가운데 있는 게 한번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빼주시면 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죠. 그치? 뭐 안 배웠어도 지금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지. 그치? 그죠?
그래서 이 위의 식을 ns로 나누는 거야. 이 ns로 나누는 과정은 왜 나누는 거지? 그치? 밑에 분모에 ns가 들어가 버리기만 하면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눈 것이 되니까 전부 다 확률로 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변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이 전부 다 이 n 대 n이라는 문자 대신에 이제 확률로 대체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집합에서의 어떤 그 성질을 그냥 이 n이라는 글자를 지워버린 다음에 그냥 뭐를 써버리면 p를 써버리면 자연스럽게 똑같이 그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문구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건 뭐 자연스럽게 성립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뭐 여기서 뭐 어떤 그 수학적인 오류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아,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군요. 결론은 뭐야? 결국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고 하면 일단 A가 일어날 확률을 한 번 더 해주고 B가 일어날 확률을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둘이 겹칠 수 있으니까 둘이 겹칠 확률을 한번 제거시켜주고 나면 순수하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특히 A하고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배반 사건이라는 이야기는 이 지금 여기 있는 벤 다이어그램의 이야기처럼 서로 겹치는 게 하나도 있는 거야? 아니면 조금이라도 있는 거야? 하나도 없는 이야기를 말하니까 원소의 개수가 당연히 0일 것이고, 당연히 0이란 얘기는 확률을 구했을 때도 당연히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이 되다 보니까 그럼 이거 안 써도 되잖아. 안 써도 된다는 얘기는 그냥 이것만 쓰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뭐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죠.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합의 법칙과 연관시킬 수 있겠습니까?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이 뭐였었는데 이번 시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류했을 때 맨 마지막에 더한다가 바로 합의 법칙이었고요. 그 분류의 원칙이 뭐였었지? 그치.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이제 알겠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사건인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치, 배반 사건임을 의미하는 거였죠. 배반 사건일 때는 배반 사건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그 빠짐없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빠짐없이라는 원칙은 사실 그냥 집어넣은 원칙인데요. 당연히 답을 쓸 때 빠짐없이 써야지, 빠짐 있게 쓰면은 당연히 정답이 되겠습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칙이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사실 분리 원칙에서 더 그 핵심적인 요소는 동시에 할 수 없다라는 게 그 핵심적인 요소예요. 근데 이게 배반 사건일 때라고. 그래서 배반 사건일 때는 그냥 싹 다 더해주면 된다. 이게 합의 법칙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확률일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맞지? 뭐 당연한 얘기인 거지. 왜냐면은 이제 그 합의 법칙을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NA랑 NB랑 이렇게 더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잖아. 양변을 그냥 NS로 나눈 이야기임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수학적인 체계를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을 때는 어, 이제 요 두 이야기도 그 확률의 세계에서와 경우의 수의 세계에서의 어떤 그 두 이야기의 차이와 공통점도 우리가 그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서 집어넣으면 참 좋겠죠. 어쨌든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인 거야. 뭐 거창하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내용은 별거 없어요. 이거는 그냥 집합에서 설명을 하듯이 그냥 어, 그냥 우리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집합처럼 그냥 합집합 구할 때 한 번 더해주고 더해준 다음에 교집 한 번 빼줘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실 수 있고, 하지만 읽을 때는 이게 지금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A 또는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준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한번 빼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식은 이와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일 때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
교집합이 아니라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이 되다 보니까 뒤에 있는 거를 빼버리고 그냥 각각의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줘 버리면 된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있는 이야기는 합의 법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제 1번을 통해서 문제는 그럼 어떻게 푸는가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0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겠네. 그래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의 배수가 나올 그 사건을 우리가 지금 그 A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6의 배수가 나올 사건을 우리가 B 사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 또는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A가 일어날 확률을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준 다음에 둘이 겹칠 수도 있으니까 겹치는 케이스에 대해서 확률을 다 제거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치? 그리고 이제 각각을 하나씩 구해내면 되는 거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고. 한번 보시면 이제 그 PA의 확률, A가 일어날 확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4의 배수가 일어날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4의 배수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PA를 구하는 방법인데 일단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다 써야 되고요. 전체 경우의 수를 분모에 적어주면 되죠. 근데 전체 경우의 수는 너무나 쉬운 게 1부터 50까지 있으니까 총 경우의 수가 5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위에는 뭐가 되는 거야? 4의 배수가 나타날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세서 여기 위에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4의 배수가 총 몇 개가 나타날지를 하나하나 지금 나열을 해볼 건데 4의 배수가 4,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2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겠지. 근데 어디까지 나가겠어? 그치? 4의 배수가 이제 48까지 있을 거 아니야. 48이 4로 나눠 떨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쓰려고 했더니 50이니까 안 되잖아. 그럼 4부터 48까지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이거 세기가 힘들 때는 그럼 세기 쉬운 사람은 그냥 12 이렇게 세면 되는데요. 세기가 좀 어려운 사람은 그냥 4로 나눠버리면 1, 4로 나눠버리면 2, 4로 나눠버리면 3이니까 4로 나눠버리면 10이잖아요. 그럼 1부터 10이 있으니까 12개 이렇게 셀 수 있잖아. 그래서 12개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마찬가지 느낌으로 PB도 우리가 작성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PB는 그럼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 PP 전체 경우의 수는 자연스럽게 50 이렇게 쓸 수 있고 6의 배수를 쓰는 거니까 6, 12, 그 다음에 18 해가지고 6, 8, 48 해가지고 48까지 그래서 여기가 1이고 6, 8, 48이니까 여기 8이잖아요. 1부터 8까지 있는 거니까 결국에 8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제 뭐만 작성하면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거야? 즉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만 쓰면 되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럼 이거는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거니까 4의 배수도 만족하면서 6의 배수도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건 이제 최소 공배수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의 배수가 되면은 12 같은 경우에는 4의 배수도 되고 6의 배수도 되고 24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쓰다 보면은 이렇게 총 4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쓰는 방법은 전체 50가지 경우의 수분에 총 이제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확률들이 모두 나왔네요. 그래서 중간 과정은 일단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A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도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둘이 겹치는 확률은 빼주셔야죠. 그리고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통분이 되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 아까와 같은 경우에서 굳이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약분을 하면 다시 통분을 해야 되는 고통스러움이 또 추가가 되잖아. 그래서 처음에 구할 때 어차피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좀 더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꿀팁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그럼 이제 20에서 4를 빼는 거니까요. 20에서 4 빼면 어떻게 되지? 16이잖아요. 이제 이때는 또 약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5분의 8 이렇게 쓰면은 정확한 확률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답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제 여기 있는 문제의 풀이는 이제 그 캡처를 해서 보시도록 하고, 문제풀이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들은 싹 다 지워주고요. 9 이하의 수. 이것도 지워야 되겠네. 9 이하의 수. 9 이하의 수가 나올 확률을, 그 사건을 A, B를 이용을 했으니까 이 사건을 C라고 하고, 47 이상의 수가 나올 사건을 D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야, 9 이하의 사건이 9 이하의 공이면서 47 이상의 공일 수가 있나? 이런 케이스는 단 한 케이스도 없겠죠? 그치? 이거는 지금 C와 D가 서로 무슨 사건인 거야? 배반 사건인 경우지? 그럼 배반 사건일 때는 경우의 수도 0이지만 모두 0이 되는 거야? 그치? 확률도 0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뒤에 있는 거를 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들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PC, 9 이하의 수가 나올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50분의 9 이하에 있는 것들을 다 개수를 세주면 50분의 9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PD, D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47 이상인 거니까요. 47, 48, 49, 50. 그러면 네 가지인가요? 네 가지. 그래서 그 C 또는 D가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그냥 싹 다 더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50분의 13 이렇게 구해주시면 완벽한 정답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사건의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여사건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었냐면, 어떤 사건 A가 있을 때 A가 일어나지 않는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여사건으로 정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A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A라는 사건은 결국에 집합이고, 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에 이거 빼고 전부 다가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표본 공간 S에서 A에 있는 이 나머지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을 그 A의 여사건으로 정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기호를 딸 수밖에 없는 거야? 여집합의 기호를 딸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벤 다이어그램 모양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A와 A 여집합은 자연스럽게 하나도 겹치지 않은 배반 사건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도 겹칠 일이 없죠. 그지? 그래서 배반 사건이므로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A 또는 A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배반 사건이니까 A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더해버리면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버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 지금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 그 집합의 그 의미로 생각을 했을 때 A와 A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라는 이야기는 결국 이거 전체 그 표본 공간 S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S가 일어날 확률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이거는 그냥 1입니다. 그죠? NS분의 NS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의 전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것은 A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처리해가지고 더해버리면 되는 거지. 이 말 자체에서도 벌써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게, A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전체의 경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확률을 더해버리면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A의 여집합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결국에
A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여사건의 확률은 1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이 PA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1에서 PA, A가 일어날 확률을 제거시키면 결국에 여사건의 확률이 셉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지? 뭐 이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보기를 통해서 조금만 더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면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한 개의 수를 택할 때 두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라고 하는 것은 10부터 시작해서 11, 12 해가지고 쭉쭉쭉 나가는 건데 이제 두 자리 수니까 99까지 있었겠죠. 그래서 20 이상의 수를 택하는 사건을 A라고 하면 20 이상을 선택하는 사건을 A라고 생각을 했을 때 A의 여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A의 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20 이상인 것들을 빼고 전부 다잖아. 그럼 20 이상, 그러니까 20 아래쪽인 것들을 우리가 다 체킹을 해보면 결국에 사건은 집합이니까요. 10, 11, 12 해가지고 20 이상이 안 되도록만 체킹하면 되니까 결국에 19까지 체킹을 하면 된다고. 맞죠? 그러면 결국에 A의 이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전체 경우의 수는 그 NS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10부터 99까지 있는 숫자를 모두 다 세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부터 9까지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1부터 99까지는 결국에 99가지의 숫자가 있었을 텐데 1부터 9는 현재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빼기 9를 해버리면 결국에 90개의 숫자가 결국 그 10부터 99까지가 나열되어 있는 숫자의 개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10부터 19까지의 개수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1부터 9까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19개에서 9개를 빼버리면 10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을 자연스럽게 올려버리고 나면 9분의 1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A가 일어날 사건 20 이상의 수를 택할 확률을 우리가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1에서 결국에 A의 여사건의 확률을 빼버리는 것과 같으므로 1에서 9분의 1을 빼버린 9분의 8로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사건의 확률은 이렇게 20 이상의 수를 택하는 그 경우의 수를 다 세기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9분의 1을 구한 다음에 1에서 빼버리면 정답을 체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 한번 풀어보시고 예제 2번을 풀고 이 강좌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 남학생 12명과 여학생 13명. 그럼 총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총 25명이 있는 어떤 그 학교 연극 동아리가 있어요. 연극 동아리에서 임의로 2명의 학생을 뽑아 설문조사를 한다. 그럼 2명을 뽑는 케이스들인 거지. 그럼 표본공간 S에서는 2명의 학생들이 계속 다 뽑혀 있는 거고 다 짝이 지어져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남학생 A, 그 다음에 여학생 여학생을 이제 소문자로 한번 써볼까요? 여학생을 이제 소문자로 이제 이게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군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여학생 A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남학생 A와 여학생 B 이렇게 짝지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되어 있는 표본 공간이 있을 거야. 근데 요놈들의 원소의 개수를 모두 다 세야 되니까 결국에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25명의 학생들 중에서 결국에 2명의 학생을 뽑아버리면은 결국에 여기 있는 모든 원소의 개수를 세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해주고 나면 25에서 24, 그 다음에 2, 1.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25 곱하기 12 이렇게 2랑 24랑 약분이 되니까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아직 계산을 하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이 뽑힐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적어도 한 명? 그러면 남학생이 적어도 한 명이
적어도 한 명 남학생이 뽑히는 사건을 A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지? 그러면 적어도 한 명 남학생이 뽑힌다라는 이야기를 바꿔서 해석하면 남학생 설문조사할 때 남남이 2명 뽑히는 케이스와 남학생, 여학생이 섞여서 뽑히는 케이스, 이 두 가지 케이스들이 모두 포함된 거 아닙니까? 뭐 물론 이제 뭐 남녀가 뽑힐 수도 있고 여남이 뽑힐 수도 있겠죠. 그치? 그런데 어쨌든 이런 뭐 세 가지 케이스를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말고는 이제 여여가 뽑힌 그런 케이스밖에 없잖아. 따라서 따라서 A의 여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해버리는 것이 조금 더 깔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하나만 구하면 되는 것이고 적어도 하나 남학생이 포함된다라는 경우에는 결국에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모두 다 계산해서 이제 다 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굉장히 문제가 귀찮아지게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A의 여사건에 대한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뭐 이제 그 전체 경우의 수는 이미 여기다 구해놨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A의 여사건의 경우의 수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학생은 총 13명이 있었거든. 여기 지금 13명 있다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여학생들끼리 짝지어지는 2명 뽑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체킹하는 것은 당연히 13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 경우의 수는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나면 이건 이제 13C니까요. 13, 12, 그 다음에 2, 1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 25 곱하기 12 이렇게 돼 있네. 아유, 이거 괜히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2로 약분을 시켜버리고 나면 6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13 곱하기 6, 25 곱하기 12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면 왜 이러면 약간 이렇게 약분을 하고 나면 1, 2가 되니까 여기 50분의 1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라 결국에 적어도 하나 남학생이 뽑힐 확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PA를 구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PA라고 하는 것은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에서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1에서 빼버리면 정답이 되는 거지. 따라서 1 빼기 50분의 13을 하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50분의 37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뭐 이제 그죠?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이 아니지. 그죠? 근데 뭐 물론 이제 그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를 해서 구했듯이 남남이 뽑히는 케이스와 그 다음에 여남이 뽑히는 케이스, 남녀가 뽑히는 케이스 해가지고 요 확률, 요 확률, 요 확률을 딱 구해주시면은 이것들은 분리의 원칙을 지켰죠.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고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고 빠짐없이 나열을 했으니까 요 확률들을 다 더한 것이 정확하게 그 50분의 13이 될 거라는 것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그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를 나눠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의 그 지식에서는 뭐 물론 이제 뭐 예습을 하신 분들은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지금 도전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확률에 대한 그 곱셈 정리가 그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물론 이제 그 여남과 남녀를 이제 하나를 합쳐가지고 처리하는 케이스의 경우에서는 뭐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에서도 충분히 이제 그 남남인데 순서를 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학생이 한 명 뽑혔고 남학생이 한 명 뽑히는 경우와 그다음에 이제 여학생 2명이 뽑히는 경우 요렇게 나눠서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건데 이렇게 나눠서 하는 케이스와 요 케이스가 같은 케이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확률의 곱셈 정리를 우리가 공부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확률의 곱셈 정리는 언제 배워요? 그죠? 그 조건부 확률을 배운 다음에 그 확률의 곱셈 정리를 학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과연 요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겠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약간 소소한 재미로 이제 뭐 놀이거리를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이제 2번까지만 하면은 요번 강좌는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문제 4번 한번 풀어보시고 창의 탐구 돋보기도 뭐 그 수학 예, 관심이 좀 많은 학생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